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임대차 3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게 8월부터예요. 근본 원인은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난이 맞습니다. 검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20억 만든 흑수저 검마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형님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 탓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랬더니 유튜버 쇼킹부동산 형이 한국은행 총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바로 한국은행 집값 급등 우리 책임 아니다 영상인데요. 한국은행 총재형님은 저금리 탓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쇼킹형은 저금리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 그냥 듣기에는 왠지 정부나 국가기관의 발표가 공신력이 있고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믿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똑같은 자료로도 입장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엄청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일단 쇼킹형 영상의 중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근 전세시장 급등에 따른 한국은행의 총재도 이번에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금리가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금리 외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수급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전세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면 전세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보면은 전세 가격은 6월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사실상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돼 왔다. 저금리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먼저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을 정리했는데요. 제가 볼 때 한국은행 총재 형님의 주장은 금리만 놓고 보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주요 원인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가 핵심 내용이네요. 여기서 쇼킹형은 일부 영향은 줬지만 근본 책임은 아니야 라고 정리를 해주는데요.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단어는 다를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문맥상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은 금통위 의사록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며 정부의 입장과 한국은행의 입장을 누구 말이 맞는지 비교를 해보겠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들어볼게요. 정부의 주장대로 저금리가 전세가격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통위 의사록에서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 5년간 전세가격 변동과 금리 수준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한국은행 총재도 전세난의 근본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밝혔던 부분입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 급등 책임을 임대차 보호법으로 돌렸습니다. 그 근거가 기준금리를 3월과 5월에 올렸다. 야, 3월에 특히 0.5%나 낮췄는데 이때 전세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냐? 거의 안 올랐다. 야,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부터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니까 이게 올랐다는 근거예요. 이 시기는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게 5월 말부터 좀 해소 조짐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6월부터는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완화됐었거든요. 이때부터 전세시장이 불안해졌던 거죠. 그래서 6월, 7월 뚜렷하게 전세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임대차 3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던 게 8월부터예요. 물론 이게 영향을 안 줬다는 건 아닌데 근본 원인은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난이 맞습니다.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난 맞다고요? 아니 쇼킹이 형 말이 맞으려면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내려갔으니까 전세가도 계속 올라갔어야지. 전세가는 왜 계속 안 올랐어요? 형 말대로라면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난이 맞다면서요. 아,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하필이면 전세가가 오르기 전인 5월이 돼서야 유동성이 확보가 된 거구나. 와,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에 안 오른 건 이 한마디로 퉁쳐버린다고? 쇼킹형 말이 맞는다고 100번 양보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된 다음 올라가는 거라고 해도 2020년 9월 달에는 유동성이 갑자기 어디 갔다가 10월 달에 다시 왔나? 그것도 이렇게 많이? 이것만 봐도 쇼킹형 말은 안 맞잖아요. 형이 올린 자료만으로도 자세히만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바로 보인다니까? 아, 혹시 돈은 풀렸지만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 잠시 쉬었다 간 거라고 또 퉁치려나? 이렇게 쇼킹형 본인이 만든 자료로도 본인이 반박당할 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찍어서 올릴 수가 있지? 영상을 보고 있으면 반박할 게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런데 구독자 수는 무려 38만 2천 명이 넘네요. 아, 순간 현타 시계. 뒷부분 계속 볼게요. 도대체 기준금리와 전세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한 걸까요? 이거는 10살짜리 어린애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2014년에 서울 전세 가격이 12%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 2012년에 두 차례 인하하고 2013년에 한 차례 인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두 차례 인하하고 2015년에 두 차례 인하하니까 2015년에 서울 전세가 상승률이 16%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한 차례 인하하게 되죠. 그런데 2017년부터 상승률이 크게 둔화가 돼요. 왜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띠게 됩니다. 자, 공급과 더불어서 금리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자료를 집계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와, 전세 가격과 기준금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전 자료를 빼먹은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특정 기간부터 선정해서 잘못된 정보라고요? 쇼킹형 말이 맞으려면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가 내려갔으니 전세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같이 계속 내려갈까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가는 내려가야 되는데 왜 같이 올라갈까요? 쇼킹형은 한국은행 총재 형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다는데 난 쇼킹
쇼킹형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어. 쇼킹형이 본 기간보다도 더 기간을 길게 보니 쇼킹형의 말은 확실히 틀렸고 한국은행 총재 형님의 유동성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이건 그냥 정부가 계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3년 넘게 다주택 투기꾼 탓을 하다가 그거로는 약발이 부족했는지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책임 전가하는 거를 한국은행 총재 형님이 아니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닌 걸 뒤집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이후로도 쇼킹 형님은 너무 닭점너인데요. 무슨 전세를 주는 사람이 전세금을 받아 예금 운용을 한다고 본인 마음대로 단정을 지은 다음 예금 운용을 금리가 낮아서 전세를 줄 수 없으니 월세로 전환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를 않나. 틀린 것으로 결론이 난 유동성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냈는데 대책을 보고 오히려 전세가에 불을 질렀다고 한국은행이 남 탓을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요. 아니 쇼킹형, 예금 금리가 제대로 된 돈을 안 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좋은 제도라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를 원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상가 건물주들처럼 다달이 현금 받는 월세를 놓고 싶어도 못 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이제 월세 시대가 되는 거라고? 아까부터 말했지만 쇼킹형의 그 논리가 맞으려면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월세가도 꾸준히 올랐어야 되는데 이거 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다니까. 지금 월세가 오르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해요. 정부가 집값의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라고 잘못 짚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런다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20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전세 월세는 누가 주나요? 집을 더 가진 사람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전부 1주택이면 더 이상 전세를 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가 줄어들어 월세의 초강력 대체제인 전세 물량이 없어지니까 월세도 올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전세 물량이 넘쳐 흐르면 월세? 집주인이 아무리 월세 올리고 싶어 해도 못 올려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은 유동성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것 같아 미리 내놓은 전세 대비책이 아니라 정부가 다주택자 때려잡으면서 공급을 줄여놓고 보니 그들도 미래가 보이는 건데요. 다주택자를 줄여놨으니 점점 전세가 귀해질 테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폭등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차 3법이라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아니 정부가 전세 물량 공급은 다 줄여놓고 억지로 임대차 3법 만들면 뭐해요.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만 고작 2년 연장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전세 물량은 더 잠겨서 전세가는 더 폭등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던 애꿎은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긴 왜 계속 때려잡아서 이 문제를 만드냐고.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예전에는 대규모 단지 입주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아서 오히려 주변 지역까지 전세가를 끌어내리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자꾸 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전매를 제한해버리니까 입주장이 시작돼도 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전세 물량이 적은데 전세가가 내려가겠어요? 그만큼 신규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면 기존 거주 지역에 있던 전세 물량은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요? 그건 모든 집의 가치가 똑같다는 가정이 성립돼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중형차인 소나타라도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경차 중에서도 엄청 옛날 경차인 티코 물량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소나타 값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죠? 모든 집의 가치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헌집보다 새로 지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전처럼 새 아파트 입주 시기에 전세 물량이 터져 나오면 서로 경쟁하느라 당연히 전세가가 내려가게 되고 새 아파트의 전세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 지역의 헌 아파트의 전세가도 못 버티고 그것보다 더 저렴해지게 되는 거지만 인기 지역은 안 그래도 새로 유입되려는 대기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 수요보다 새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얼마 없어 전세가가 높게 유지되면 주변 기존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공급이 많았는데도 전세난이 벌어진 것은 금리 때문이라고 끼워 맞추다니 정말 대단한데 한국은행 총장형 말대로 금리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주요 원인은 아닌 게 맞고 쇼킹형은 자꾸 일부 맞는 걸로 마치 사실인 양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거야. 마지막 내용 마저 볼게요. 자, 과거 한국은행 총재들이 과연 저금리를 쓸 줄 몰라서 그냥 두었을까요? 자, 사람들이 언론들이 많이 놀리는 동결중수라고 불리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팽창 정책을 쓰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융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금융 안정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 안정 역할이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외로운 매파라는 별명을 붙었어요. 왜냐면은 주택 급등 시기인 2006년에 취임해서 순차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을 했던 부분이죠. 그전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이 저금리
효과를 몰라서 안 썼을까요?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안 썼던 부분인 거죠. 아, 이게 뭐야. 예전 한국은행 총재들이 하지 않았던 금리 인하 정책을 현 한국은행 총재 형님은 뭣도 모르고 편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그때랑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망할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돈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린 전 세계 금리 책임자들이 과연 쇼킹형보다 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단순하게 한 분야만 딱 놓고 보면 마치 쇼킹형의 말이 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볼 때는 거시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거시경제? 경제 공부 좀 해볼까 해서 이것저것 듣다 보면 전문가들이 거시경제 하는데 거시경제가 도대체 정확히 뭐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봐도 너무 어려서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해가 되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워낙 광범위한 분야라 최대한 쉽게 설명해도 어려울지도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억 만드는 수저 건마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